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많던데 힘들지 않았어요? 학원에 오시는데 내일도 미세먼지 많답니다. 밖에 나가지 말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무할 차례죠. 460페이지. 지금까지 우리 그 실무 46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중개 실무가 30% 정도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산업인력공단에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요. 최근에 5년간 통계를 보면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5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시간까지 한 게 법령, 즉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실무는 우리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농지법, 공법에 나올 수가 있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거는 민법에 또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도 민법에 출제될 수 있고요. 다른 과목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에도 시간은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실무는 거의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출제된 것들은 언제 출제됐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460, 461페이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463페이지 중개계약, 자, 그 다음에 464페이지, 464페이지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인데, 그러면 중개계약이 뭔지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됩니다. 중개거래,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중개계약은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하는데,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개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험에 중개계약은 의뢰인 상호간에 체결한 계약이다. X로 출제됐습니다. 거기 우리 463페이지 463에 중개계약이란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도, 매입, 임대차, 교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의 행위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고 그 중개의 목적인 거래가 성립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손님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못 팔아주겠습니다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 아니죠?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돼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못 팔아주겠다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반도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돈 벌려고 중개업을 하니까 거의 다 못 팔아주 그런 말은 안 하죠. 현실적으로는. 제 친구는 보니까 못 팔아준다는 안 하고 원룸 구하러 오니까 그 앞에 중개업소에 가보세요. 거기 물건 많이 있던데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하기 싫으니까. 어쨌든 그냥 싫다고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닙니다. 계약이니까. 다른 건 전부 다 공법적 요소인데 이 계약은 사법적 요소, 민법적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는 말은 중개계약밖에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도 중개계약의 종류에 속하죠. 그 전속중개계약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거부해도 됩니다. 나는 싫습니다. 전속중개계약 못하겠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계약은 사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464페이지 제목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물 요식 계약이라 하면 X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죠. 일정 급부를 지급해야 되는데 요물 계약인데 우리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 말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요식 계약, 특별히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즉 구두로 말로 해도 된다. 현실적으로는 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중개계약. 서면 손 들어보세요. 서면. 저는 태어나서 서면으로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저도 서면으로 못 해봤고요. 보통 오면 어떻게 하냐면 손님 집 좀 팔려고요 하면은 개업공개사가 잠깐만요 해가지고 법무사 사무소나 은행에서 준 그 고객관리 노트 꺼내가지고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끝입니다. 이거 1분 안에 끝내요. 저는 전속 중개계약 꺼내가지고 제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젊은 여자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주세요 하고 이름은 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여자분이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엄청나게 혼나서 30분 동안 왜 이름은 처물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냐 이러면서 뭐 연애할 일이 있냐 왜 이름 물었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 이름을 물은 이유는 문서로 체결하려면 이름도 알아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알아야. 저는 물은 이유가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두 사람을 소개시켰는데 방 구경하러 가잖아요. 어차피 그 집에 갔다가 개업공개사 빼고 둘이 몰래 계약을 하면 중개보수 달라고 소송을 해야 되잖아. 안 주면 그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거 다 적어야 돼요. 소송하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을 적는데 생년월일을 알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이거 법원에 소송하려고 그러는데 법원에서 떼가지고 오라던데 하면 떼줘요. 법원에 소송 제기하려면 주민등록 등본 첨부하라고 그래요. 당사자를 특정하려면. 근데 현실은 이름도 못 묻는 게 묻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업공개사 몰래 손님들끼리 계약하고 중개보수 떼먹고 도망가도 사실상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또 계약했는 줄도 잘 모르죠. 손님들끼리 하면 몇 달 지나서 소문에 들어서 알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외국은 전부 다 독점 중개를 하니까 뭐 외국이라고 하면 모든 외국 200개 국가 중에서 모든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외국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선진국, OECD 국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유럽 이런 나라들은 다 독점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구두로 하고 있다. 말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다. 그래서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무상계약이다. 그 다음에 편무계약이다 하면 X입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은 개업공개사가 팔아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무는. 단지 팔려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을 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쌍무계약이 아니라 판례는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조건부 쌍무계약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계약을 성사시킬 의무는 없다고요. 노력해도 안 팔리면 달리 방법이 없죠. 그래서 완전한 쌍무계약은 아니지만 쌍무계약입니다. 밑에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동그라미 2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계약, 조건부 쌍무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위임하고 비슷한 전형계약이다. 그리고 무명계약이다. 전형계약이라는 말이 뭐냐면 전형이라는 말은 민법 법전의 형태가 있는 계약이라고 해서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전형계약.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이죠. 비전형계약. 우리는 전형계약이 아니고 비전형계약이고 무명계약이다. 무명계약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명. 이름이 없다. 즉 민법에 이름이 없다. 민법에 이름이 있는 유명계약. 유명계약하고 전형계약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름이 있는 유명계약, 전형계약은 민법에 몇 가지가 있어요? 15가지가 있죠? 15가지입니다. 14개에서 여행자 계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신설됐어요. 15개 전형계약이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도급, 임치 이런 건 있는데 중개계약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중개계약도 하나 더 생기려고 했어요. 16개 전형계약이 생기려고 했는데 민법은 이거 한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 거치고 엄청나게 이게 민법은 일반 사람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민법은 거의 개정을 잘 안 합니다. 지금 제3법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민법 개정한 게 한 번도 없다고 1958년도 제정하고 나서 총칙 미성년자 나이 바꾸고 친족 상속법 상속받는 거는 지금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고 결혼했든 안 했든 똑같고 이런 것만 바뀌었죠. 옛날에는 장남한테 많이 줬잖아요. 그런 것만 바뀌었지. 일반 103조부터 766조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간 거는 바뀐 게 없다고요. 한 번도. 있기는 있어요. 딱 하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가지고 임대차 기간 최장기 존속 기간이 옛날에 20년이 있었어요. 민법에 삭제됐습니다. 이제 영구 무한히 임대차 계약 해도 된다고요. 100년 계약해도 돼요. 임대차 계약. 옛날에 20년 초과하는 건 무효라고 했어요. 최장기가 20년이었다고 임대차 기간이.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삭제된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바뀐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중개계약은 민법 법전에 없기 때문에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 한다. 그래서 전형계약, 유명계약이다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5페이지 민사중개다. 상사중개가 아니고 상행위를 중개하는 게 상사중개고요.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걸 민사중개라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1970년대, 1960년대 이때 중개업을 할 때는 중개사무소에서 복덕방에 가면은 부동산 중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직업 중개도 했어요. 직업도 소개했다고요. 직업 중개도 하고 혼인 중개도 했어요. 돈 없다고 하면 대출도 했어요. 대부업도 했어요. 옛날에 돈 빌려줘 가지고 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뭐 2배씩 남겨먹고 그때 소위 중개인 복덕방 옛날에 하던 분들은 전부 50억 이상 돈 다 벌었어요. 계속 요즘은 텔레비에 돈 많이 버는 사람 파이어족이 많이 나오더라고. 파이어족 되려면 얼마 있어야 돼? 돈 최소한 55억 이상 있어야 파이어족이 될 수 있대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조기 은퇴하는 사람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전 보니까 120억 48세인데 120억 벌어가지고 놀고 앉아서 하루에 한 달에 7천만 원 월세 수입 들어온다고 자랑질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부동산 하면 파이어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파이어족도 좋은데 자기가 파이어족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건 비참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빨리 조기 은퇴를 하라는 이야기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하고 싶은 제가 볼 때는 조기 은퇴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돈만 많고 할 일 없으면 미쳐요 사람. 뭐 저는 돈이 없으니까 안 미쳤는데 돈 없으면 계속 돈 벌어야 되니까 미칠 일도 없지요. 근데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계속 오랫동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돈 많이 못 벌어도 그 부동산 하면 된다고. 부동산 해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80 넘어도 조기 은퇴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여자분들 부동산 하는 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전부 아파트 단지 안에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죠. 요즘 보면은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그러면 뭐 배우자도 돈 벌고 이러면 크게 꼭 반드시 이걸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굉장히 행복하다고요. 반드시 벌어야 되고 이러면 좀 압박감은 있을 수 있죠. 무조건 벌어서 내가 안 벌면 안 된다 이러면 힘들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행위를 중개하는 게 민사중개가 직업중개, 혼인중개, 부동산중개 이런 게 민사중개입니다. 옛날에는 개업공개사가 모든 민사중개를 다 했다고. 부동산중개뿐만 아니라 직업중개, 혼인중개도. 지금은 뭐 부동산중개만 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5번 계속적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이 아니고요. 계약 체결이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혼합계약이라는 건 도급, 임치, 현상광고 등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계약 형태를 띠고 있다. 시험에는 그 5번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의 기능. 이건 10회 때 11회 때 딱 99년 2000년 두 번 출제했는데 22년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서면화 유형화 중개계약을 지금 현실적으로는 말로 하고 있는데 문서로 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좋다는 취지예요. 문서로 하는 게. 근데 현실적으로 문서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10회 때 시험에 465페이지 우리 책에는 10회 때 나왔기 때문에 아예 적어놨지도 않았네요. 저는 10회 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기억이 나요. 양가로 3번 자주적 통제 기능 대신에 시험에 10회 시험에 1999년도에 관주도 기능이 생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관주도 기능이 생긴다. 관주도, 관이 뭡니까? 관청. 관청에서 주도, 행정관청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자주적 통제. 자꾸 사고 나면은 관에서 행정조사 나오고 하잖아요. 관에서 관이 하겠죠. 근데 자주적 통제 기능 사고 안 나니까 문서로 하면은 사고가 안 나니까 스스로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어제는 또 오후에 원주시청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저 뭐 강의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어디서 들었는데 물으니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뭐 들은 사람의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하던데 그 공무원이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은 걸 기준으로 받아가지고 업무정지를 3개월 했대요. 근데 지금 원주시청인데 강원도 감사 중이래요. 지금 강원도청에서 감사 중인데 감사관이 왜 검찰에 고발 안 했냐고 지금 징계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검찰에 반드시 고발해야 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는 건 나는 모르고 공인중개사법이나 이런 일반 형법에는 공무원이 반드시 고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다. 뭐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그래서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징계받을까봐 무조건 조사 나가면은 건수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행정처분을 해야 돼. 안 하고 아무 이상 없는데 하면 자기가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그 감사받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공무원들 나오면 싸우고 욕하고 이러면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욕할 필요도 없고. 그 제가 그 감사관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그러면은 무슨 규정에 그 고발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 명문 규정이 보여달라 그 근거를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쨌든 문서로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66페이지 중개계약의 유형 1번 일반 중개계약 467 2번 독점 중개계약 468 전속 그 다음에 4번 공동 469 순가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는 469페이지 지금 16회 때 나오고 지금 안 나왔네요. 16회 26회 거의 뭐 지금 한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안 나온 문제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한 번쯤은 보고 가야 됩니다. 중개계약의 유형 중개계약의 종류입니다. 종류. 자 1번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인데 이걸 보통 중개계약이라고도 하고 미국에서는 오픈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오픈 리스팅 열려있다. 여러 군데 내놔도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 2번이 독점 중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속 그 다음에 4번 공동중개 공동중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중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순가중개 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정가가 있고요. 정률이 있습니다. 정률중개 정률 정가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보통 중개계약 영어로는 오픈 리스팅 오픈 열려있다 이 말은 여러 군데 내놔도 된다. 여러 군데 내놔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 중개계약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 일반 중개계약 즉 오픈 리스팅은 소송회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익스클루시브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독점을 맺으면 무조건 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저는 외국에서 충격받은 게 우리나라는 중개사무소에 유리창에 보면 금매,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전망굿, 로얄청 이런 것만 적어놨었어요. 옛날에 2000년도에. 근데 저는 호주에서 충격적인 걸 목도한 건 거기에 벌써 20년 전에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전부 다 동영상이 다 나오고요. 주인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중개사무소 그 유리창에 붙여놓은 거에 안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보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직접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고 중개보수 안 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근데 독점을 하기 때문에 독점 중개니까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된다고. 다른 손님이 그냥 전화해가지고 직접 주인하고 계약해도. 그 제가 몰래 돈 떼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변호사비 못 떼먹는 것처럼 독점 중개를 하는 나라들의 관행은 절대로 떼먹을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독점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이 독점 중개가 개업공개사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무조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국토부에 우리나라도 독점 중개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은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다. 독점 중개를 하려면 개업공개사 수준이 일정 수준 그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옛날에 자격증 없이 복덕방 하던 분들도 아직도 있죠 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도입할 수는 없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 뭐 캐나다 이런 나라는 옛날에 인터넷에서 뉴스 보니까 미국의 부동산 중개법인이 외국에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가장 큰 법인이 중개법인입니다. 미국의 중개법인 유럽에 전용기 타고 브리핑하러 간다고 나오더라고요. 확인 설명하러. 얼마짜리인가 보니까 4천억짜리더라고요. 대저택. 4천억짜리면 미국 같은 데는 8%입니다. 중개보수가 최하 4%에서 8%예요. 주별로 다르죠. 그러면 8%면 얼마입니까? 48, 32, 320억인가요? 중개보수가 대략. 그러니까 전용기 한번 타고 갔다 오면 한 2억인가 유럽 갔다 오면은 전용기 타고 갔다 오면 몇 억 드는데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비용을 들어가도 나중에 계약이 되면 무조건 자기가 중개보수를 받으니까 가능하다고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비용 투자하기도 힘들죠. 다른 데서 계약해버리면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업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개업공개사의 적은 의뢰인이다. 개업공개사다. 보조원이다. 소속공개사다. 누굽니까? 개업공개사의 적은 여자의 적은 뭐 여자다. 이런 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남자의 적은 남자다. 이런 말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말 좀 들어봤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업공개사의 적은 누구다? 개업공개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저 뒤통수 칠 때마다 다 폐업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려고 이렇게 꼭 해야 되겠나 싶어서 폐업해버렸어요. 너무 슬퍼서. 또 그랬다가 또 미리 남아서 또 한 건 하면 돈 되는데 싶어가지고 마약이더라고. 마약이가 한번 발을 디디니까 미리를 못 버려요. 또 하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 군데 내놔가지고 먼저 계약 성사시킨 사람만 중개보수를 받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이렇게 내가 먼저 하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전속 중개계약은 전적으로 속한다. 독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전속은 독점하고 똑같은데 단 다른 점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나 위약금 50% 받습니까? 한 푼도 못 받습니까? 위약금 얼마 받아요? 몇 퍼센트 받아요? 50%, 0% 답이 뭐냐고요? 0%입니다. 0% 못 받습니다.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스스로 발견한 경우 한 푼도 못 받고 비용만 받습니다. 비용만 받는데 그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비용을 많이 써도 위약금은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저도 사실 말은 전속중개계약 당의하고 있지만 한 번도 못 적어봤어요. 왜? 이름 물었다가 한 30분 욕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전속중개계약 하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속중개계약 하려면 문서 이름 다 물어야 돼. 이름도 알아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다 적어야 되잖아요. 생년월일도. 그러니까 제가 적어보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 손님이 아저씨 왜 이렇게 별나게 하는데 다른 데는 그냥 편하게 해주는데 왜 이러냐고 짜증내고 이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다 비정상인데 혼자 정상이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쉽지가 않다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자, 이 세 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독점 중개이면서 전속 중개일 수 없고 전속 중개이면서 일반 중개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공동 단독은 개업공개사 숫자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개입되어서 거래를 성사시키면 공동중개, 혼자서 다 하면 단독중개. 그래서 현업에서는 혼자서 다 하니까 뭐 양타 쳤다 이런 말도 하고요. 공동중개는 단타, 단타. 또 인천에는 가니까 인천의 부평구 상곡동에 제하는 개업공개사 오늘 쪽 한 건 했습니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뭐 쪽이 뭔데요 이렇게 했더니만 공동중개 한쪽만 중개보수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 많이 벌려면 단독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돈 많이 벌려면. 예? 공동입니다. 예, 돈 많이 벌려면.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제가 저기 군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 이 편한 세상 33평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 보고 전화했는데 뭐 여기 행복부동산인데 지금 매수인이 있는데 데리고 가면 공동중개 할 거냐 묻더라고요. 한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 한다고 하면 저는 매도처가한테는 받을 수 있잖아요. 한쪽에 중개보수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 푼도 못 벌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공동중개 해야 된다고. 단독중개 하려고 욕심지기면 한 건 할 걸 공동중개 하면 3건, 4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요. 물론 미국처럼 독점중개가 돼 있어가지고 그 부동산이 저한테만 나와 있고 다른 데 안 나와 있다면, 저를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없다면 뭐 안 한다고 버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옆에 부동산 전부 다 바로 옆에 부동산 있잖아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매물 다 올라와 있어. 그러면 손님들이 직접 거기도 내놨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 안 한다고 버틸 수가 없어. 공동중개 해가지고 한 건이라도 반이라도 쪽이라도 해야지. 예, 그래야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 방식,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중개 방식. 앞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이 중에서는 공동중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계속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파트는 굉장히 공동중개가 활성화되고 있죠. 토지 같은 거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같은 거는 몰래 자기들끼리 워낙 그 토지에 누가 왔다 가는 줄도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 계약해버리고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토지 전문을 하는 분은 이런 걸 적더라고요. 보니까 현장, 답사, 확인서 이렇게 해가지고 적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그 보러 가는 물건지 뭐 한두 군데 이렇게 집은 이런 게 적어요. 위 물건을 행복공개사 사무소 누구와 현장 답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해가지고 자필로 사인 받아 두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보고 나서 자기들끼리 몰래 하거나 또는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우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아 놓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남은 물건 빼돌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아파트는 활성화되어 있다고요. 공동중개가. 또 이 개업공개사들 친목회 내에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걸 자기들끼리 친목회 안에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제소하면 자기들이 조사해가지고 이건 누구가 중개보수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정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가중개. 순가는 뭐냐면 순가. 현업에서는 인정작업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정작업. 그 입금가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거는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뭐 토지 같으면 평당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평당 입금시키고 나머지 그 뒤에 뭐 110만 원 붙여가지고 10만 원 떼먹는 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순가중개계약이라고요. 그래서 순가중개계약 그 자체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시험에 당연히 위반이다 X를 출제됐어요. 당연히 위반은 아니고 실제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이라고요. 10억 초과해서 받으면 다 먹으라 했는데 10억 만약에 900만 원이 초과됐으면은 그는 법정보수 0.9%니까 900원 받아도 되잖아요. 10억보다 더 받으면 다 먹어도 좋다 했는데 10억 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위반 아니잖아요. 500만 원 먹어도 법정보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0.9% 안에. 실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이라고.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 약속만 했다고 내 더 받으면 다 줄게 이러면 약속만 했다고 위반은 아니라고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거 순가중개죠. 아무래도 더 초과해서 받도록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직도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파주 같은 데 이런 데 보니까 아직도 뭐 매도인이 10억 받아달라 했는데 10억 6천 아니면 계약 안 된다. 10억 7천, 10억 7천이라더라. 7천은 자기가 중개보수 먹으려고 10억 7천 아니면 절대 안 판다. 개업공개사가 아예 딱 잘라버린다고 매도인 연락처도 안 가르쳐주고 10억 받아달라 했는데 그럼 7천 개업공개사가 먹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정가중개, 정률중개인데 우리나라 중개보수는 0.9% 정률이잖아요. 일정한 퍼센트죠. 근데 정가는 법에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정가중개는 분양권 중개하면 정가중개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분양권은 무조건 100만 원은 달라 하더라고.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든 무조건 100만 원. 그리고 서울은 30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게 정가잖아요. 정해진 금액을 달라 하니까. 원래는 우리 법대로 시험에 나오면 중개보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권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해가지고 요율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럼 딱 100만 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냥 100만 원, 최하 100만 원이 전국 어디를 가든 분양권 중개하면 그게 정가 중개죠. 정해진 가격을 받는 거니까 정해진 가격을 받는 게 정가 중개입니다. 정률은 일정한 퍼센트를 받는 거고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직접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일반 중개, 전속 중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은 없다.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건 순가 중개 계약입니다. 거기 지금 469페이지 16회 시험 이게 나왔다고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확인 설명 472페이지. 실무에서 중요한 게 조사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확인하는 방법 473 메뉴에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473 2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476페이지 현장 답사를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개 중에 어느 방법을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중개실무상 현장 답사요? 현장에 가면 건저당 설정 등기되는 거,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공부를 보면 그러면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럼 뭘 해야 돼? 다 해야 됩니다. 다. 그 실무시험에 뭐뭐만 하면 족하다, 충분하다 이거는 대체로 X입니다. 지금 법조문에는 없기 때문에 실무에는 법조문에 없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학개론처럼. 그래서 뭐뭐만 보면 충분하다, 족하다 이거는 X입니다. 시험에 그런 게 나왔어요.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만 보면 족하다, 충분하다 X입니다. 등기필 정보도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에 그런 게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실무상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나서 공부를 떼보고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또 현장 답사를 통해서 공부상 내용과 현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공부에 나타나지 아니한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탐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477페이지 거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6번에 벽면 및 도배 상태에다가 벽면 점 찍고 바닥면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바닥면 올해 1월 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바닥면. 우리 프린터 6번에 기권 가공 상태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개 확인 설명해야 될 거 프린터 6번에도 그 추가해서 내야 되겠죠. 벽면 바닥면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이렇게 바닥면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린트 6번에도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격 같은 말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인데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입니다. 이 바닥면이 1의 서식에만 추가됐습니다. 1의 서식에만.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개가 있잖아요. 오늘 그 프린터 확인설명서 서식 내드렸죠? 개정된 거 프린터 그게 내드린 거 보면은 몇 번에 있어요? 거기 세 번째 페이지에 11번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번에 오늘 내드린 거 확인설명서 서식 프린터 거기 바닥면 좀 색칠 형광펜 색칠 좀 하라고 바닥면이 신설됐다고요. 1의 서식에 그 다음에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이 9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477페이지 앞에 법령에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77페이지 기본적 사항입니다. 기권, 가공 기본적 사항인데 478페이지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재지란 소재 플러스 지번을 말합니다. 리동에다가 지번까지를 합하면 이게 소재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무슨 동 이름이 뭡니까? 여기. 예? 중리 1동, 2동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리 1동, 중리 2동. 그러면 같은 동이나 같은 리에는 같은 1번지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럼 중리 1동, 중리 2동 따로따로 1번지 있어요? 아니면 중리 1, 2동 다 합해서 중리동 전부 다 합해서 1번지가 하나밖에 없냐고. 아니면 중리 1동에 1번지 또 있고 중리 2동에 1번지 따로 있고 그렇냐고요. 모른다고요? 그 내비게이션 칠 때 중리 1동이라고 쳐요? 중리 2동이라고 쳐요? 그리고 그거 생각해보면 내는 하나밖에 없어. 중리동 전체 1번지가 따로따로 있으면 내비게이션 칠 때 중리 1동 쳐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치죠. 그냥 중리동만 치면 되죠. 그래서 이 법정동, 행정동 이런 말을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1동, 2동, 3동 다 합해서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집어는.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 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이렇게가 따옴표 해가지고 명동의 식으로 지번 설정 단위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이거 옳아요 틀려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의 식으로 지번 설정 단위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였다. 다음 중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요. 틀렸냐고요? 옳았냐고요? 군대 가서 만약에 집 어디냐 묻는데 명동이다 이러면 너가 아버지 그렇게 부자냐? 명동 다 샀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명동 몇 번지 이 말을 해야 된다고요? 저도 군대에서 많이 맞았어. 집이 시골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어디 집이 어디야 묻길래 도시 부산이라 했나? 부산이라 했다면 아버지 부산시장 하냐? 아닌데요. 그럼 왜 거짓말 했어 하고 또 때리고 그럼 부산 다 샀냐 물으니까 아닌데요 해가지고 그럼 거짓말 했다고 또 두드려 맞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고문관이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맨날 맞았어요. 제가 20살에 군대 갔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나이가 저보다 많더라고. 23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명동 몇 번지입니다. 번지 지번이 빠져서 틀렸다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는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도 설명을 해야 돼. 몇 동 몇 호 아파트면.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몇 동 몇 호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공동주택. 그래서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우리 건축법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거는 건축법, 공법에도 시험에 출제됐고 민법에도 시험에 출제됐고 중개실무에도 나왔고 학개론에도 나옵니다. 학개론. 학개론에 공법이 많이 나오죠. 학개론에 공법이 3문제까지 나와요. 원래 우리는 학개론에 공법만 나오는데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시험에는 민법도 나오고 중개실무도 2문제 나와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중개실무가 2문제 나온다고요. 부동산학, 원론에. 부동산 학개론 또는 원론이라고 하니까 개론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잡다한 거 이것저것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범위를 100% 적중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공법에도 나오고 학개론에 나왔는데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자, 단다다공, 아연다기 같이 시작. 단독주택 건축법에서 단독, 다중, 다가구, 총리공간, 시장공간 이런 거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래서 시험에는 다자 돌림이 많이 나온다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고요. 다가구 그 나이 많아서는 아파트 하나 있는 것보다 제 친구도 벌써 보니까 은퇴해가지고 다가구 지어가지고 아파트 팔고 다가구 지어가지고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을 것 이런 거 있죠. 그럼 3층에 주인 꼭대기에 주인 세대라고 해서 주인이 직접 살면서 밑에 월세 받아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월세가 이번 달에 7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게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아파트 사는 것보다. 아파트는 뭐 월세 나오는 건 없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살 뿐이지. 어쨌든 다가구가 그래 중개 사고도 가장 많이 납니다. 이게 단독주택이니까 주인은 한 명인데 주인이 실제 용인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용인에 그 강남대학교 앞에 7억짜리 한 지금부터 한 7년 전인데 다가구 원룸주택이 7억이었어요. 통매매하면 7억인데 이게 융자를 4억 받았어요. 은행에서는 융자 4억은 해줍니다. 7억이니까 제가 이 은행이 최선순위니까 4억을 받았어요. 근데 전부 다 전세를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이 5억이 됐어요. 반지하까지 해가지고 4층인데 반지하 하면 지하층은 청수에 사님 안 하잖아요. 4층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주인이 개업공개사를 역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A 개업공개사에게, 요거는 B 개업공개사에게, 요거는 C 개업공개사에게, 이거는 D 개업공개사에게 반지하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업공개사한테 A한테 뭐라고 하냐? 다른 거는 다 월세인데 너만 전세다. 그 제가 아는 개업공개사 이거 1억 8천이었어요. 거기에 방 한 칸에 4천만 원, 방 2개면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 8천이었어요. 보증금이 한 층 전체가. 그래서 저보고 이거 전세 중개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묻더라고요.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더만. 근데 전세 중개하면 200만 원 주고 월세 중개하면 20만 원 준대. 그래도 할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그러면 돈 못 법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왜 묻는데 네 맘대로 하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그런 말은 못 했는데 어쨌든 결국 했더라고요. 좀 위험하다 했는데 200만 원 받으려고 한 건 하면 200만 원 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9억이고 집 팔면 7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9억인데 집 팔면 2억 토해내야 되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깡통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경매 넘어가게 내버려 둬버린다고요. 경매 넘어가도 사기죄로 처벌도 안 받아요. 주인은 돈이 없어서 경매 넘어가는데 무슨 사기가 되냐고요. 그 결국 이거 1억 8천 손해봤는데 이 중에 한 명이 6천만 원 손해본 사람이 한 명이 소송했더라고요. 그 개업공개사한테 판결문을 보면 30% 배상하라고 판결 나왔어요. 6천만 원 중에 6, 38, 1,800만 원 배상하라고 나왔어요. 그 1,800만 원 저보고 해야 되나 묻더라고요. 웬만하면 돈 있으면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다 팔고 도망가라고 했어요. 일단 협회에서는 공제금을 줬어요. 그 협회에서는 공제금 구상권 청구하는 게 이제 1,800만 원 내놔라고 그 구상권 행사하는데 줘야 되겠냐 묻겠냐. 웬만하면 줘야 된다. 돈 있는 한 이랬더니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안 줘도 된다던데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변호사 결국 그 변호사비 1,000만 원 주고 또 소송했어요. 1,800만 원 안 내려고 패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비만 날리고.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결국 도망다니니까 협회에서는 그 고려 신용정보 주식회사에다가 채권을 양도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정보회사에서 1,800만 원이다. 이때까지 이자까지 해가지고 4천만 원 갚아라고 연락 왔는데 또 저거 4천만 원 갚아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신용정보회사하고 협상을 해라. 원금밖에 못 갚겠다. 죽어도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원금 갚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대. 협상을 하라 했더니 하라고 했더니 너무 쉽게 또 갚는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자까지 더 내라. 또 이게 이렇게 연락 온 거예요. 그럼 못 갚겠다. 배째라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돈 없다 이랬더니만 결국 나중에 원금만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개업도 못하고 도망만 다니고 한번 이게 공제사고가 나고 나면은 다시 공제가입 못해요. 다 그 구상권 행사하지 구상금 다 내지 않는 한은. 지금 그래가지고 뭐 취직해가지고 간호사로 여자분인데 취직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월급도 못 받고 동생 이름으로 받고 이러더라고. 돈 들어오면 다 구상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해남에 나가면 진짜 그래. 돈을 벌려고 하면 위험한 게 수익률 높죠. 돈 많이 벌려면 위험하게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하면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런 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마음 편하게 평생 할 건지 왕창 그냥 사기치가지고 그냥 그만둘 건지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공동주택인 경우 다세대인 경우는 동호수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 자, 소재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면적은 미터법입니다. 미터법.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평이라는 말을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 평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떼면 다 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에도 그거 보고 그냥 기대해주면 된다고 면적. 자, 그 다음에 지목입니다. 지목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목이 다른 게 많아요. 그 전원주택이나 이런 게 지목은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적어줄 겁니까? 그 확인설명서에 지목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떼보니까 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전밭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적을 거냐고 여러분들은. 실제 지목하고 공무상 지목이 다른 경우는 뭐 법에는 없는데 둘 다 적어주는 게 좋아요. 공무상 지목은 전, 실제 대로 사용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 겁니다. 특별히 그 법에는 없는데 나중에 왜 거짓말 시켰냐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둘 다 적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있고 전원, 차장, 지목이 있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는 소유자가 누군지도 안 나타나고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지적도 임야도는 지번, 지목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고요. 그 다음에 이걸 도각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담장보다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 더 우선합니다. 그러나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진실이 우선입니다. 청량을 했다면. 나무 땅에다가 이렇게 담장을 쌓아놨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니라고. 현실적 담장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계를 받고요.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시험에 양가로 5번 지형과 지세를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X로 출제됐습니다. 지형이 뭡니까? 지형. 땅이 생긴 모양 형태가 지형이죠. 지형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세는 뭡니까? 지세, 기울기. 지세, 기울기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고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나 또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지세는, 기울기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지형과 지세를 확인하였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본적 사항 양가로 6번 건축물의 기본적 사항에는 건물의 구조, 2번 건물의 용도, 건축연도, 건물의 방향이 있는데 시험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4번 방향이 출제됐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방향, 노후 정도, 건축 설비 시험에 한 번씩 나온 게 이겁니다. 이 세 개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방향, 남향인지 동향인지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난다. 노후 정도, 똑같은 아파트라도 애들이 막 그 노후 정도는 다 다르죠. 애들이 있는 집 없는 집, 또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르더라고. 똑같은 아파트라도 들어가 보면 느낌이 완전 달라요. 같이 지은 거라도. 노후 정도 이런 건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건축 설비는 설계 도서 중에서 시방서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 설비는 설비를 뭘 쓰는지, 철근을 몇 밀리미터 사용했는지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방향 안 나타납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보면 정남향 이런 거는 잘 안 짓죠. 비스듬하게 그냥 남동향, 남서향 이렇게 지어가지고 남서향도 남향, 남동향도 남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이제 신도시 같은 데는, 일산 같은 데는 서향이 최고 좋아요. 왜냐면 서향이 호수공원을 만들어놔서 서쪽으로 보면 서쪽이 최고 안 팔리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쪽에 이제 뭐 공원이라든지 호수공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1페이지 중개사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권리관계.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